문제. 되게 뭔가 낚인 것 같은 기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분들께서 굉장히 핫한 딥러닝의 겐과 디시겐 같은 알고리즘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런 요새 핫한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시계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러리를 발표를 했던 프로핏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원리까지는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코드는 제가 굳이 첨부를 안 한 게, 코드는 진짜 한 세 줄, 네 줄 정도면 대부분 다 끝나버리다 보니까 제가 뭐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시계열 분석인데요. 시계열 분석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서비스 뭐 트래픽을 예측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어떤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얼만큼 몰릴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모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모형에 대해서 이해도 있으면서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완전히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측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제 뭐 가정상이랑 뭐 경험 같은 게 이제 모형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저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모티콘 이벤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무슨 특정한 뭐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측이 힘들다든지 뭐 그런, 그 편의점에서도 보면 빼빼로데이 같은 게 있으면은 그날 당일이라든지 전날에 매출이 굉장히 뛸 거잖아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평상시에 매출의 10배, 20배 이상 나는 그런 특이한 아웃라이어들이 어떤 날짜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값들을 고지고대로 다 포함을 시켜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체적인 모델이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경험에 나온 것들을 이제 모형에 적합하게 포함시킬 수 있으려면은 이제 그런 경험과 이제 분석적인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북이 약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대한 쉽게 로버스트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핏이라는 라이브러리 나왔고요. 올해 한 1월 정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대한 목표는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예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직관적인, 이제 이름만 들으면은 아 이게 대충 이런 값을 높이면 어떤 것들이 바뀌겠구나 라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파라미터를 조작해서 모형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값법,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그로스, 시즈널리티, 그다음에 홀리데이, 이벤트에 대한 이펙트 세 가지를 더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에러 텀을 포함하는 이제 값법, 보통 이제 한글 통계학 책에서는 값법 모형이라고 하죠. 에디티브 더하기로 의해서 이제 포함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이나 다른 걸 할 때 많이 나오는 제너럴라이즈 에디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가장 그러니까 엄청 흡사한 모형을 띠고 있어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계열 모형을 나중에 뜯어봤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성능이 높지만 블랙박스인 모형보다는 어느 정도 분석가가 이제 뜯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형이 이런 결과물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사후에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쪼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리마가 그 크리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10개월 예측 같은 거 할 때 아리마를 아마 베이스로 하신 다음에 뭐 비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셔너리한 상태여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은 이제 어느
타임 시점과 그 다음 시점에 뭐 차분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간에 비어있는 곳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분단이면 분단위로, 1단위면 1단위로 데이터를 꽉꽉꽉 채워줘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인터폴레이션이라든지 뭐 평균을 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어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약간 뭐 중간에 데이터 조금 비어 있어도 상관없고,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데이터를 뭐 월화수목금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뭐 데이터 측정하는 사람이 뭐 휴가를 가가지고 뭐 화수가 비어 있다거나 뭐 이런 데이터가 비어 있고 이상치가 튀고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로버스트하게 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통계에서 취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커브 피팅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냥 2차원 공간에 데이터가 뿌려져 있고 이 데이터 뿌려져 있는 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커브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통적 통계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저는 잊어버리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형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뭐 매출의 고점과 저점이 뭐 몇십 회씩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디펜던트가 되게 심한 경우에 원래는 약간 아웃라이어 처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 버리고 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정도 파라미터 가지고 유연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있는 공간을 인터폴레이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커브 피팅이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MAP 같은 형태로 약간 그 최적화만 시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컴포넌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시계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별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성장세예요. 최대한의 이제 그로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추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리니어 그로스가 있고 넌리니어 그로스가 있는데, 넌리니어 그로스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로지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벤트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상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 수 또는 뭐 이제 전 세계 인구수라든지 뭐 그런 상한이 있을 거고, 서비스가 100만인 사용자한테 이벤트를 뿌렸을 경우에는 그 100만 명이라는 상한선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리니어하게 때려버리면은 뭐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시계열이 지금 당장 추세가 한 달 동안 200%가 증가를 했다고 이런 200% 증가율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상한선이 존재하고, 어차피 이 이벤트에 대한 반응률이 80%여서 점점 남아있는 사람들의 80%만 채운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로지스틱이 나타내는 곡선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캐퍼시티라는 변수를 하나 놓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 시계열 추이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리고 이 캐퍼시티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가 있어서 우리 서비스의 가입자가 뭐 1년이 지났을 때는 10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좀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캐퍼시티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제 논 리니어한 성장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적인 리그레션 느낌에 가까운데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제 체인지 포인트라는 거를 둬서 어떤 구간 안에서의 트렌드는 일정하되 해당 구간에서 일정한 확률로 이제 그로스의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구간을 둬서 최대한 모형의 이제 유연성을 이제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체인지 포인트를 어느 정도 파라미터가 일정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추세 바뀌었어, 뭐 발렌타인데이 때 추세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지만 미래에 예측할 때는 어떤 지점이 체인지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확률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에는 이런 체인지 포인트가 많이 발생을 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짜에는 체인지 포인트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역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서 미래에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체인지 포인트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라플라스 분포 같은 거로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비율로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포인트에 얼마만큼 변동성을 줄지도 파라미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절성, 보통 이제 계절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방학이 뭐 이제 1월, 2월에 있고 7월, 8월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여행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방학 시즌이 아마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휴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가 올라가면 뭐 냉면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날씨가 추워지면은 좀 더 방한 복장이라든지 그런 겨울과 관련된 키워드가 증가할 거예요. 이런 트렌드들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커브 형태로 구하기 위해서 푸리에 급수를 사용해가지고 패턴의 근사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알못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과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에 따라 사게 되는데, 주기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전체 추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핏에서 많이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슈퍼볼 이벤트를 말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가까운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야구, 한국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특정한 날짜, 이것들은 저희가 과거에도 그 영향을 알고 있고, 만약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 그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날 뭔가 생길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벤트 날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정의를 해서 그거만큼의 효과를 미리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 효과는 독립적이라고 해서 최대한 모형을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해당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뭔가 이벤트로 잡을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가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윈도우를 크리스마스 전날 3일 전까지 라고 잡아서 크리스마스의 영향이 뭐 3일 뒤에까지, 아니면 그 3일 전까지, 아니면 3일 앞뒤로 포함할 수 있게끔 영향의 이제 그런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면은 이제 피팅을 하게 되는데, 스탠이라는 걸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스탠은 이제 베이지안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약간 확률적인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전에 어떤 건 이제 어떤 변수가 어떤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어떤 변수는 라플라스 분포를 따르고, 어떤 분포는 뭐 F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분포들이 조합이 되면은 결과물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계에서 많이 사용들 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빠르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C++로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기본 값으로는 MAP를 사용을 해요. MAP는 어떤 거냐면 어떤 확률 분포를 구했을 때 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최빈값 부분의 값을 최적화된 결과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계산이 돼요. 왜냐면은 다른 거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분포 알고 뭐 이제 최대값 부분을 알면 되는데, 굳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규 분포 쪽에 그런 패밀리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굳이 샘플링을 하지 않더라도 수식적으로만으로도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포스테리어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경우에는 굳이 샘플링을 할 필요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MCMC 또는 이제 HMC 같은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분포를 알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속도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의 경우에는 MAP로 10초 걸릴 거를 MCMC로 쓰면 10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모델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수식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난수들을 모두 발생을 해가지고 정말 그 제너레이티브하게 모델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하는 모든 뭐 추세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성이나 뭐 이벤트 효과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 의한 이제 그 뭐라 그래 변동성의 범위 보통 그냥 쉽게 구하는 결과물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모형의 변동성 같은 부분을 훨씬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필요하게 되면은 샘플 수를 굉장히 적게 해서 한 500개 정도만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MAP를 보통은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형을 정의를 하게 돼요. 뭐 잭스라든지 잭스나 벅스, 스텐 같은 이제 베이지안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샘플링 프로그램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저런 식으로 프라이어, 그러니까 사전 분포들을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다 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계산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전 분포들을 난수로 막 발생을 시켜가지고 생성을 하면은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저희가 원하는 여기선 예측치가 될 텐데 예측치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수식으로 계산해서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조건에 따라서 난수를 막 발생시켰을 때 저 y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이제 MCMC라든지 그런 이제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막 생성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Y라는 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크업 체인 같은 것들은 그런 게 어떤 특정한 분포로 수렴을 한다는 게 이제 이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변동성까지 포함된 저 모형 전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인 더 루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모형을 구성하는데 통계적 지식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크게 없더라도 직관적인 파라미터를 통해서 완전히 추상화된 모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기본값만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최대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분석가는 분석을 한 사람은 이제 지붕 위에 앉아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한테 주어지는 이제 핸들 이제 가능한 요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전체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이 캐퍼시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가 변화하는 시점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미리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의 이제 MAU 같은 거를 추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은 우리 서비스의 그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 뭐 UX 개편이 있었던 날이었지라고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고정되어 있는 체인지 포인트를 미리 지정을 해서 그때 변하는 값들을 이제 약간 그 추이가 약간 리니어하게 있었던 추이가 있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아예 리셋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할리데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비정규적인 이벤트나 아니면은 저런 주기성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주기성이나 저런 이펙트들이 각각의 전체 추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값을 다 0으로 낮춰주면은 그냥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커브로 이제 피팅이 되고요. 모든 거를 다 1로 주면은 이제 완전히 오버 피팅 되지는 않지만 모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핏이 어떤 경우에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뭐 패키지 작성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정사항이 없고 로버스트한 대신에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제 잘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지는 않아야 돼요. 뭐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델에 깔려 있는 가정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적어도 가정사항만 잘 이제 맞추고 있으면은 잘 작동을 하는 편이지만 여기서 이제 보통 연 단위 이상이면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좀 많은 숫자의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전에 시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프로핏이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갑번 모형이나 스무딩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웃라이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일반적인 추이만 따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프로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이날의 값은 좀 튈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으면 모형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한국 시리즈라든지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이제 빼빼로데이의 빼빼로 판매 같은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튀는 아웃라이어가 많은 경우에도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장기적인 추이가 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GAM 모델에다가 그 약간 로지스틱으로 링크 펑션만 바꿔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캐퍼시티라는 거를 이제 모델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쉽게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프로핏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숙제로 나갔던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 트렌드 이제 가격 예측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 데이터 한 달짜리 분단위 데이터로 이제 8일부터 15일까지 추이를 한번 예측해 봤었는데요. 확실히 데이터가 그러니까 프로핏을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얘네들은 확실히 뭐 분단위나 시간 단위 이런 것보다는 물론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1단위 데이터 같이 조금 넓은 스팬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것만 봐도 뭐 추세는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마지막에 가격이 너무 좀 떨어져 버려서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RMSE 같이 뭔가 오차나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추이만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분단이고요. 이거는 제가 크롤링을 따로 해서 이제 월 단위, 그러니까 일별 데이터로 해서 일별 종가를 긁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해봤다가 그 16년이랑 17년을 비교하면은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17년도에서도 한 3달 정도의 일별 데이터 가지고 7월 한 달간의 추이를 예측해 봤었는데요.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조금 더 나은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앞에 거는 이제 BTC KRW고 이거는 USD, US 달러로 된 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네, 네, 초록색이 프레딕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 찍혀 있는 이 부분이 실제 해당 기간 변동 추이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컨피던셜, 그러니까 CI를 이렇게 파란색 범위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제가 뭐 논문은 여기 이제 프로필 만들 때 이제 포캐스팅의 스케일이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프로핏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논문을 낸 게 있어서 논문을 읽으면서 했는데 제가 수학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수식을 뜯어볼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일단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아예 논문 제목을 뭐 프로핏 이런 게 아니라 포캐스팅의 스케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프로핏 다운받으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프로핏이라는 거랑 같이 포캐스팅의 스케일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캐스팅의 스케일이 어떤 의미냐에서 이제 논문에서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시계열 분석이 중요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로 되게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필요한 게 모형이 엄청 간단해야 되고 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바꿀 수도 있어야 되면서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링까지 약간 스케일러블하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분석가들, 이건 전문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분석을 스케일러블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을 지향한다라는 말로 포캐스팅의 스케일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실용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런 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들 같은 것도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이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카카오톡 이제 채팅방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 쓰셨네요.